예, 안녕하세요. 동서 철학을 화해시키는 방법론의 문제들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동서 철학의 특징을 좀 봤으니까 비교 철학의 과제는 또 이제 동양과 서양의 철학을 좀 화해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의 종합이 가능하다고 하죠. 종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종합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 건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종합은 이거를 좀 고민해야죠. 동양 철학을 기준으로 서양 철학을 종합할 수도 있고 서양 철학을 기준으로 동양 철학을 종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시선, 관점,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서양 철학의 관점이나 시선이나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종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동양과 서양과는 다른 제3의 관점으로 종합을 할 수도 있고. 한번 적어보죠. 1. 기준으로 종합할 수 있고, 3. 제3의 기준으로 하나 이제 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철학을 기준으로 종합할 수도 있는가를 좀 고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천지인 삼재의 시각으로 서철학을 종합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좀 논의될 수 있죠. 좀 이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제가 한국 철학을 우리가 다룰 때 어떤 게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사실 동양 철학을 기준으로 서양 철학을 종합하는 것도 좀 한쪽 편의 입장에 기울게 되고, 또 서양 철학을 기준으로 서양 철학을 종합하는 것도 한쪽 편에 기울게 되고, 또 제3의 기준이라는 것도 동서 철학을 초월하는 뭔가 제3의 공평정대한 기준이 존재할까? 그러니까 이제 동서 철학을 초월하는 과연 있는가라는 또 질문도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한국 철학을 기준으로 동서 철학을 종합하는 것이 주체적인 철학. 그럼 한국 철학을 기준으로 동서 철학을 종합한다는 얘기는, 미국 사람은 미국 철학을 기준으로 동서 철학을 종합하고, 뭐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기준으로,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 철학을 기준으로 동서 철학을 졸업한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약간 좀 환빠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이제 이런 천지인 삼재라든가 이런 한국적인 사망적 사고는 어떻게 보면 이 한류 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동서 철학을 종합하는 어떤 제3의 기준이 되는 특성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서 철학의 조화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전통에 속해 있는 각기 다른 철학들을 조화시키는 문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철학에서 유불도 3교를 종합하려고 하는, 유불도 3교를 회통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불도 3교를 종합하려는 시도들과도 좀 동일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한국적인 유불도를 종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인도에서도 여러
자이나교나 힌두교나 시크교나 이렇게 종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서양에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을 종합하려는 시도가 칸트의 이제 비판 철학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약간 관념론자하고 실증주의자가, 이 관념론자는 형이상학적인 관념을 통해서 철학을 전개하려는 사람들을 말하고, 이 관념론자와 또 실증주의자, 계속 엄격한 경험적 증거나 증명을 많은 철학의 기반으로 삼는 실증주의자가 이 상대방을 이제 이해하고 화해하려는 노력과 또 유사하다고, 이게 되게 대립돼요. 관념론자가 또 타당한 이유는 이 세계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인간의 사유는 되게 무한하고 상상력의 폭이나 가능성은 무한한데 그거를 다 접어둘 수 없고, 그건 또 의미가 있고, 또 인간의 상상력이란 것도 하나의 자연의 법칙의 발현이기 때문에 관념론자도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증주의자는 관념론자는 너무 과학적이지가 못하고 허황된 얘기를 한다, 무의미한 얘기를 한다, 증명 불가능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서로 이제 되게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상대방을 종합하고 화해시키는 노력과 비슷하다. 이게 왜 중요하면, 예를 들면 관념론자가 너무 지나치게 허황된 철학을 전개하면은 이 현실하고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증주의적인 태도가 잡아줄 수가 있고, 또 실증주의는 또 너무 협소하고 철학의 다루는 대상이나 범위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관념론자들이 좀 보완해 줄 수도 있고, 또 실증주의적인 그 학문 탐구에 있어서 아이디어나 새로운 착상을 관념론자들이 또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과 화해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치론적 상대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동양 철학을 기준으로 서양 철학을 종합하거나 서양 철학을 기준으로 동양 철학을 종합하거나 이런 것들이 겪게 될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야. 각자의 전통에서 상대방의 이제 가치가 있는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려는 것, 이런 것들은 서로의 가치론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제3의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기는 해요. 제3의 기준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제3의 기준이 한국 철학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가가 이제 좀 의미가 되겠죠. 어떤 주체적인 철학함의 차원에서. 그 다음에 서양하고 인도하고 중국이 갖는 다양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그냥 포괄적인 대화만을 얘기하면은, 너무 포괄적인 화해만을 얘기하면은 내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비교 철학이 아무 결과도 생산할 수 없는 사변적 조작으로 남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위에 이 표를 보면은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이해는 넓힐 수 있어도 과연 여기서 새로운 철학이 나오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무언가를 선택하냐 문제지. 요 동양과 서양이, 그러니까 화해의 문제가 중요한 게 동양의 이런 특성들과 서양의 특성들이 융합되고 종합돼서 새로운 철학적인 시사점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냥 사변적 조작으로 남는 것이 이제 공허한 철학이 된다는 걸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총체적인 경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 경제, 종교, 사회의 다양성에 따른 구체적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성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 가장 존경받는 이상, 지배적인 가치체계,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뭐 드릴 수 있겠죠. 인권 이런 것들, 생존권, 휴머니즘,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산주의라든가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민족주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좀 적어놔야 되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자유, 민주, 인권, 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존경받는 이상 가치체계죠. 파괴, 인간성,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철학적 관념과 이데올로기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정신을 중시하느냐 물질을 중시하느냐, 철학에서 이런 관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데올로기도 정신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와 물질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로 또 나눌 수도 있죠. 이것들은 이제 어떤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관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뭔가 무엇이 가치 있는 지식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을 얘기합니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걸 중시하면은 뭐 경제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 정신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을 중시하면은 도덕이라던가 그 이상 이런 것들이 좀 중시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서양의 인과론에만 매몰되면 저 어떤 위대한 전통, 고대 이제 뭐 4대 성인이 제시했던 인도 전통이라든가 중국 전통이라든가 이런 신비적인 해석은 포기가 된다고 합니다. 서양의 인간론에만 매몰된다는 거는 이제 원인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만을 따지고 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깨달음이라던가 사랑이라던가, 우리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붙잡을 수 없거든요. 굳이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인간론적으로 따지면 굳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도 말할 수도 없고, 뭐 이제 종교적인 뭐 선택이지만 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이제 인간론이라는 거는 과거와 현대의 지식을 통해서 이제 정확히 예언하고,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예측이죠. 예언은 이제 점쟁이들이 이제 예언한다는 걸 예언이라고 하고, 이제 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론이 예측을 하니까 과학이 되는 거죠. 과학. 그게 가장 중요한, 과학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니까 여러분들 학교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예측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또 뭔가 이 많은 인구들이 관리가 되고 컨트롤하는. 동양에서는 예언이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막 지역에서 점을 치고, 전쟁 전에 점을 치고, 비가 가뭄이 들 때 점을 치고 했지만,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조작적 컨트롤, 이런 결정론적인, 조작적 컨트롤이라는 거는 결정론적인 거라는 겁니다. 결정론적 예측이 감부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거죠. 이 실체라는 어휘, 이 어떤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완전한 존재, 그런 것과 어떤 개인주의와 또 자연에 접근하는 희랍정신의 특성인 정적인 방향정리, 고정돼서 사물을 고정되게 잠시만요. 이게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책을 좀 잠깐 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이 정적인은 고정적인, 아까 그 말이 맞죠. 이제 스테이틱, 고정적인 방향 정립까지 이데아 같은 것들이 이제 절대 불변하는 고정적인 이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현대로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고정적인 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정적인 이상을 포기하고 개인주의만을 표현하긴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적인 방향 정립이 대표적인 실체라는 거죠. 고정된 실체. 사유실체나 연장실체라든가 이렇게 데카르트가 얘기한 정신이나 물질 같은 거를 실체적으로 정립하는 거. 고정된 개념으로 파악해야 되니까 정적인 정립, 방향 정립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화이트헤드 같은 철학자들은 이런 정적인 게 아니라 사건 개념을 통해서 좀 역동적이고 이제 동적인 거를 좀 표현하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개인이나 개체는 진실한 존재가 아니라 환상적이라고 보죠. 이런 것들은 좀 서양하고 대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간이라던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신뢰와 협동 관용성을 위한 철학적 이해가 필수 불가라. 왜냐면 우리 겪었잖아요. 6.25 때 공산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이념이 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죠. 전쟁까지 날 수 있는 거예요. 철학적 이해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다른 관념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고 지금도 이제 이념 때문에 막 빨갱이라고 막 욕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가치가 위협당할 때는 전쟁으로 결사하고 지금 막 집회를 막 하죠.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반대 입장에서 집회를 막 하고 하잖아요. 공격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세계 평화에 대한 철학의 기여를 위해서라도 어떤 총체적인 경험으로서 포괄적인 통일성이 인식돼야 된다고 한답니다. 어떤 공통의 동서양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서철학의 대화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는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철학의 화해가 일단 좀 비교하는 게 이제 인도는 이성을 넘어선 직관을 중시하죠. 되게 요가 수행을 하고 육체적인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신비주의를 강조하니까 중국의 선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자선을 하고 참선을 하는 중국의 선불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과학자의 경우 이제 전부 진실일 수 없죠. 여러 다른 가정들에서 과학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데 세상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과학자는 이제 모순율을 범할 수가 없다고 하죠.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포괄적인 조화를 모색하는 철학자는 모순율을 범할 수는 없다고요. 기본적인 원칙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모순율을 어기면 안 된다. 근데 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관성의 원리를 존중해야 되는데 단지 예외는 허락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좀 어려운 원이에요. 물론 모순율을 범할 수는 없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모순적인 말을 할 수는 없죠. 철학자가. 근데 하지만 논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논리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 말은 성립이 또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외는 허락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 자체가 서로가 모순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순율을 과연 범하지 않고서 여기서 이제 모순율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이라든가 법칙에 있어서는 이제 모순율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근본적인 원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모순을 뛰어넘는 모순 덩어리인 우리 인생과 세계를 포착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과학의 기초적인 사실, 이런 동서양 철학을 포괄하는 철학이 사이비 종교 같은 모순을 범하는 철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외는 허락하는 것처럼 서양에서도 논리와 과학적인 방법이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뭐 서양에 이제 고대 그리스에도 신비주의가 있었고, 또 존재를 넘어서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존재를 넘어서는 일자를 얘기하는 신플라톤주의라던가, 중세의 또 이제 기독교 신앙이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도 이미 논리와 과학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전통들이 있어 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사상가는 기본적인 논리적 경험적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걸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가 궁극적인 걸 말할 때 초월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관성과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약간 문화적으로 한정된 편향이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반드시 논리적 일관성과 경험만으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환상이나 이런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의 기준 또한 서양이라는 제한된 가치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중시하는 어떤 실체적인 사고방식이나 이성을 중시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철학의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뭔가 진리나 경험에 대한 존경의 원칙. 진리는 뭔가 이제 궁극적인 걸 말하고, 경험은 아까 말한 모순을 상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을 좀 말하는 걸로 보일 수 있겠어요. 이걸 존경해야 되고, 또 이제 진리와 경험에 대한 지금 사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원칙, 이거를 좀 원칙으로 좀 삼자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해요. 계속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고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연을 가공하고 발전해 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환상과 실제를 구별할 수 없게 되고, 첫 번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환상과 실제를 구별할 수 없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원칙에 대한 고집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두 번째 원칙으로 나아가야 이 정직과 진리에 대한 개념을 전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서양은 서로 동감하고 동정하는, 공감하는 공유 작업을 해야 된대요. 동서양 철학과는 이제 뭔가 맥락의 차이가 있는데, 철학이 무엇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냐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지식이 될 수는 없죠. 좋은 지식이 있고, 고급 지식이 있고, 훌륭한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지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또 반복되지만 추리 과정을 올바로 인도하는 책임 있는 방법은 기본이래요. 논리죠, 논리. 기본적인 논리. 설사 약간 모순적이고 초월적인 논리를 구사하더라도 어떤 맥락이라던가 상황에 맞는 논리를 구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정보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절대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간주하기도 해요. 근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동양도 정보를 중요하기도 해요. 동양에서 지식은 어떤 전인격으로 추구하는 자기 실현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인도에서는 절대자의 합일, 유교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환성, 유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인하고 정치를 실현하고 왕도 정치를 구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교에서의 이상이겠죠.
세계 철학에 적합한 방법은 어떻게 세계 철학이 도래하기 이전에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세계 철학에 적합한 방법은 어떻게 세계 철학이 도래하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진리, 동서양 철학이 융합하고 통일됨으로써 진리를 획득할 때 이런 세계 철학의 방법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 적합한 방법,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뭐 협력의 방법. 그래서 서양의 논리도 문장론적 의미하고 차시적 증거의 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신 반론이 제기될 수 있어요. 진리가 먼저냐 방법이 먼저냐. 여기서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다머라는 철학자는, 현대 해석학자는 방법이라는 것이 철학의 방향을 먼저 규정하기는 힘들고, 철학은 오히려 그 철학적 진리에 대한 탐구와 진리가 스스로 드러남에 의해서 방법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법이 먼저 따로 존재하느냐, 방법을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옛날에 수업 들었던 학생이 진리는 자기 안에 있다고 이거를 이제 출처를 달아놓은 겁니다.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진리는 자기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란 무엇인가. 과학에서 귀납적 논리는 어떤 가설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을 위한 증거가 한 사람 개인의 증거가 아니라고 보여줘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개인이 아니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될 수는 또 없어요. 모든 사람의 증거를 다 확인할 수는 없고, 그 과학의 민주성이라는 거는 대중성이 아니라 엘리트 과학자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합의인 거죠. 합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의 민주적 합의. 이게 이젠 토마스 쿤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어떤 고전으로 인정하는 진리나 무엇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결정하는 것을 전 국민이 결정하진 않잖아요. 다 철학 전공한 학자들이 합의해서 결정하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정치하고는 좀 다르죠.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는 진리를 알아볼 눈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들의 민주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말은 또 뭘 얘기하냐면은, 과학이 그냥 절대 불변의 뭔가 절대적으로 명확한, 절대적으로 객관한 사실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도 뭔가 진리에 다가감의 성격인 거지, 끊임없이 객관적 진리에 다가가는 거지, 과학이 막 절대적 확실성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고 이렇진 않다는 거를 좀 말해줘요.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 말이 시사하는 거는 결국 철학도, 동서양의 철학이 각자가 스스로가 절대적 진리임을 자신할 수는 없고 다 반쪽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래야만 서로 소통하고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기도 하죠. 협력의 방법으로 뭔가 뭐 자유롭고 평등, 뭐 당연한 얘기죠. 또 책임 있어야 되고 또 증명돼야 되고 또 뭐 이걸 사례를 들면서 군자란 우리 심성이 공통적으로 찬동하는 것을 먼저 파악한 사람이다. 그게 이제 여러분 맹자의 성선설의 기반으로 되는 이제 우물에 아이가 빠질 때 우리 누구나 마음으로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걸 증거로 삼아서 성선설을 주장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심성이 공통적으로 찬동하는 것이 이제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모든 원칙, 방법은 항상 적용되는 과정에 수정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아예 방법적 원칙조차 없으면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원칙이 있었으니까 수정도 가능하지, 원칙조차 아예 없었으면은 수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가다머 같은 사람은 반대로 이제 방법적 원칙이 먼저가 되면은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고 무엇이 먼저냐의 문제죠. 방법적 원칙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 자체가 먼저고, 진리가 방법을 낳고 또 방법을 낳은 다음에 그것도 수정되고, 진리, 그럼 방법에 의해서 방법이 수정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방법이 수정된다고 보는 게 이제 가다머 입장이겠죠. 그런 대로, 중요한 건 그런 대로입니다.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그런 대로 잠깐만요. 네, 그런 대로 중요한 건 이제 잠정적인 거죠. 잠정적인 원칙을 일단 설정하고 협동적 탕군 원리의 법칙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공평하고 포괄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대화의 규칙을 미리 정하는 것 같아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첫째가 공평성이고 둘째가 포괄성이고, 세계 철학이라는 건 하나의 체계가 아니고 동서의 평형을 입장의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개인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스스로 실현시키려는 자유를 갖도록 해주는, 또 위대한 국가도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야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는 서로가 다른 나라들의 가능성을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인류의 공통적 정치 경험에 기여하려는 용기를 주는 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종교도 기독교가 만약에 이제 모든 인류를 자신의 복음으로 개종해 전 세계가 기독교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종교의 관용적인 태도가 다른 종교들에게 자극을 줘서 다른 종교들의 영적 성취를 더욱 실현시키도록 인도하는, 자극을 주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죠. 다원성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건강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조차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위대한 철학이, 하나의 철학이 모든 이론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어떤 도전이 다른 철학들의 전제가 허용하는 지혜를 발견하는 자극을 주는 것. 이게 자극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누가 이기고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자극을 주는, 이것은 편협한 편파성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제시하는 공평성의 원칙하고 포괄성의 원칙에서 유도되는 방향을 인도하는 필연적 결론들. 서양에서는 이제 뭔가 진정한 종합적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다른 문명을 일단 수용하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다른 문명을 알아야 되니까 다른 문명을 좀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동양은, 지금 우리나라도 철학가를 보면 철학가 교수진이 서양 철학 전공자가 훨씬 많아요. 사실 우리는 서양 철학을 많이 흡수하고 있어요, 이미. 오히려 우리 스스로도 동양 철학이라든가 한국 철학을 잘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교 철학의 과제가 성립되려면은 다른 문명의 재료들을 이제 흡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일단 성과를 성취하고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한. 근데 이런 관점은 약간 불교에서 말하면은 진울의 도노 점수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또 성철 스님의 이제 도노 돈수 같은 입장에서는 도노 돈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려는 그 지난한 과정 하다가 이제 동서 비교 철학이 끝날 수도 있고 그 과제를 성취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지거나 이제 포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진짜 진정한 뭔가 자기 분야에서 철학의 진정한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한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곧 동양과 서양 철학의 종합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뭔가 성급한 해결책은 처음에는 바람직해 보여도 만약에 틀린 해결책이라면 세계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섣불리 자기 입장에서 이제 상대방의 전통을 규정하거나 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죠. 가장 확실한 필연적인 결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념, 중요한 관념에 대해서 둘 이상의 철학자들이 모순되는 태도를 보일 때 가장 적합한 것은 중성적인 유해적 정의를 내리라는데 포괄적이 되도록. 이게 좀 애매해요. 저기 절충일 수도 있고 좀 너무 이분이 이제 관념적으로만 이거를 비교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한국 철학적인 삼일 철학, 셋이면서 하나인 뭐 이게 약법 사응장 이런 뭐 수한지에 나오는 소화가 말한 세 가지 원칙으로 복잡한 법령들을 포괄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대안들이 주체적인 방식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했던 모든 편파적인 정의들은 더 상위에 이 류라는 거는 이제 보다 상위의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들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